분양가 상한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옆에 이게 원래 10억짜리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신축 15억짜리 분양을 하면 얘가 잘 되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싸 보이고 그러면 얘가 12억, 13억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이 가격이 오르는 거는 옆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높음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 오른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를 상한을 시킨 거죠. 많이 못 높이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10억짜리 구축집이 있는데 12억에 분양을 해버리도록 막아버리니까 얘가 더 이상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 어떻게 되냐면 원래 얘가 15억이 시장 가치잖아요. 아니면 12억에 분양했는데 프리미엄이 3억이 붙어서 15억이 되나? 결국에는 건설사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냐, 당첨자가 수익을 좀 더 가져가냐 차이로 바뀌어버리고 문제는 이제 부작용이 건설사에서 15억에 팔게 되면 제가 건설사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건설사가 15억에 분양을 하게 되면 이윤이 남으니까 계속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2억에 팔아버리게 되면 상한제로 인해서 공급 단가를 낮춰버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역대급으로 공급이 작아요. 지방조차. 공급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가격이 더 폭등을 해버리고 더 문제는 공급이 적으니까 전월세 시장조차도 밀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 월세조차도 지금 완전 가격도 폭등하고 물건이 없잖아요. 지방도 없거든요. 서울도 심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나아가서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냐가 이 문제가 대두된 거죠.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도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을 펼쳐서 누군가 하더라도 본때의 시장 가치는 변함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가격으로 돌아와요. 네. 예. 그래서 길게 보면 결국에는 공급을 동반해야 되는 거죠. 적정한 공급이 주어지면서 뭐 규제를 하든 하면서 같이 가는 부작용이 없는 건데 한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에서 이제 부작용이 확 생겨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부족한 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럼 이게 적정한 공급량이 얼마냐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게 사회과학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늘 뭐 정권마다 기준이 달랐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인구수 곱하기 뭐 얼마를 해서 이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이야기하긴 해요. 0.5%. 근데 사실 그것도 제가 이때까지 시장이 흘러온 바와 비교해보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 기준에서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적정 공급량에 대한 판단이 달랐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너무 타이트하게 봤죠. 어쨌든 그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이 전체적으로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생각해 볼 건 뭐냐 이게 그 인구 50만 미만의 그 시 정도만 되더라도 아파트가 공급할 수 있는 땅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돌아다니다 보면 임장을 다니다 보면 근데 이게 어쨌든 광역시급 이상으로 넘어와 버리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구도심은 저기서 있고 근데 거기는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면 주택 공급이 대규모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서울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여기 박원순 시장이 있었을 때 사실 유타운 같은 거 많이 해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공급이 될 수 있는 출발선이 많이 사라지게 만들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서울시장의 더 문제 중에 하나로 저희가 보긴 하는데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뭐 부산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하면 공급에 대한 어떤 그 물리적인 그 공간의 한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부산의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부산은 지금 사실 공급이 많이 모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 도심에는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참 부산 좋을 때 20년 그때의 기준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성을 좀 되게 떨어뜨리는 식으로 지금 딱 바뀐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임대주택 비율이 재개발이 옛날에는 5%였는데 지금 10% 올라갔거든요. 근데 임대주택 물량이 많아져 버리면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드니까 사업성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정책이 같이 좀 따라가줘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부산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공급이 필요해서 물량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야기가 서울 하다가 부산으로 넘어왔는데 어쨌든 뭐 큰 광역시급들은 다 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공간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말씀하신 그 말이 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공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를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인센티브를 줘야 규제 혜택도 주고 그래야 이제 공급이 좀 채워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에는 어쨌든 사실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재건축은 일반 분양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미 용적률을 높여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쪽에서 조금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개발 구역들이 주거 환경이 재건축보다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은 많습니다.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조금 더 풀어주는 건 맞는 것 같고, 부산에서도 이제 입주 물량을 좀 늘리는 방법에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좀 해요. 저는 투자를 할 때 그 미리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기보다는. 그래서 24년 말쯤에 교육할 때 삼성전자 미리 사라, 금 미리 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분양 시장이 부산의 부정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네. 근데 지금 그러면은 분양 시장에 과열은 안 되어 있고 수요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는 확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럼 지금 미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3년도부터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부산, 대구 이런데. 네. 그래서 분양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니까는 나도 안 볼래가 아니라 자금이 집을 구매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분양권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사다리죠. 분양권은. 그 부분에서 대해서도 가격이 합리적이면 당연히 맞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분양 가격이 어쨌든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을 높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저는 뭐 그걸 전공한 쪽은 아니니까 너무 과도하게 높은 면이 있거든요. 그럼 과도하게 높았을 때는 특히 이제 상품성도 떨어지거나 입지가 떨어지는데 이때는 조금은 저는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사실 분위기 안 좋을 때 사는 게 좋으니까 사야 된다고 해서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최소한 시장 가격을 너무 뛰어넘지 않으면서 미래 가치가 있는 거를 사는 게 맞지.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삼성전자 이게 이제 한국 주식 중에 제일 우량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금, 원자재 중에 제일 우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도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량입지 분양권은 괜찮은데 지금 몇몇 부산은 우량입지가 아닌데 가격은 우량입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당연히 미분양이고 또 그런 거는 잘못됐다가는 굉장히 낭패가 커집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분 중에서는 분양권을 몇 개를 샀는데 잔금을 이제 못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잔금을 못 치는데 그 중도금 대출까지 이렇게 놨잖아요. 그럼 중도금을 납부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계약 파기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계약금만 걸고 했으면 내가 계약금 정도만 날리고 끝나버릴 문제가 이제 중도금 납부까지 했으면 더 큰 돈이 날아가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있는 자산에 뭐 압류까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하나 조금 더 수익 보려고 하다가 분양권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게 최악의 경우까지 가는 분들도 간혹 봅니다. 악석 가리기 해서 들어가야 되고 돈이 뭐 다 대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본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아까 정책 이야기할 때 뭐 땅에 대해서 빈 땅이 있느냐 그래서 정비사업 이야기도 넘어갔고 근데 또 잘 된 지역들 있잖아요. 광주가 조금 이상적인 게 광주광역시가 집값이 그렇게 폭등도 안 하고 다른 지역들 그렇게 하락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 도시가 공급이 적절하게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올라갑니다. 집값이 다 대부분 바라는 게 물가 상승률 정도, 변동성 약하게 이 정도 오르는 걸 다 바랄 거예요. 이게 안 오르는 것도 문제가 크거든요. 어쨌든 물가 상승률 정도 다 적당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이제 광주 사례고 그리고 반면에 또 대구 같은 데는 완전 폭탄 공급이 있다 보니까 폭탄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도 공급이 정말 중요하구나. 공급이 뭐 100% 공급이 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공급 없이 뭔가 정책을 세우기도 힘들고 그게 서울이고 또 공급이 적절하게 들어갔을 때가 좋다. 이거는 광주고 또 공급이 많으면 대도시조차도 뜨거웠던 저녁조차도 좀 식힐 수 있고 이거를 같은 시기지만 여러 도시를 보면서도 배울 수가 있죠. 최근에 만났던 학생이 한 질문이 있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은 뭐 부산도 아니고 서울, 경기, 지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부동산의 가격이 그렇게 확 오르지 않는데요. 적정하게 좀 유지되는 편이래요. 네. 그러니까 살짝 오르겠죠. 인플레이션이 약간 반영이 돼서. 그러면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내가 굳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요. 그냥 내 예산에 맞는 거 아무거나 사도 어차피 비슷할 건데 그렇게 꼼꼼하게 따져야 되냐. 뭐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예산만 맞춰서 사면 안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먼저 좀 답을 할까요? 네.
어딘 줄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생각은 거기서도 옥석 가리기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큰 대도시랑 비교했을 때는 가격이 안 오른 아파트가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더 오르고 더 오르기가 분명히 구분이 돼요. 심지어 내리는 아파트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물가 상승률 또는 뭐 통화량, 평가량만큼 집값이 올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방어를 제대로 하려면 저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마저도 어쨌든 학군이 조금 좋은 데가 있고 사람들이 두고하기 선호하는 지역은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보통 방어가 훨씬 더 나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좀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조금은 더 외국까지 자기가 알았던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큰 대도시를 공부해가면서 투자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키워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중소도시로 가면 제가 봤을 때 한편으로는 행복지수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정말 중요하구나 싶거든요. 나는 이제 나의 삶의 가치를 조금 더 돈이 크다 이런 분들은 재테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자기 만족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성향인데 요거를 바라본다, 이런 성향인데 저걸 바라본다 이러면 또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돈이 가치관에서 중요하다,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다 이러면 저는 아트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경험상으로는 가치가 돈이 안 중요했는데 중요하게 필요한 순간이 저희 인생에 몇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하는. 네. 사실 저희 젊었을 때도 제가 대학교를 제가 국악학번이니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다녔는데 저희 때만 해도 앞으로 이제 주택에 대한 매수 욕구가 많이 떨어진다. 이제 돈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 만족할 거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 세대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 나이 때 이제 40대 후반, 50대 분들 보면 그때 생각을 똑같이 유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도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 정도 못했습니다.